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 서울의 한 야외 주차장. 수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 주차장이 붐비는 가운데 여군으로 보이는 군복을 입은 외국인 여성이 운전석에 앉은 채 불같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차 옆으로 한 한국인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창문을 내려보라는 손짓을 하지만 차에 타고 있는 외국인 여군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화를 내며 애꿎은 차에 경적을 울리고 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차 문을 열고 내린 외국인 군인은 한국인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여군은 아저씨와 대화를 나눌수록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바뀌더니 이내 차 문을 붙잡고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군은 이곳 한국의 주차장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자랑스러운 여군으로 살아가고 있는 메구리라고 합니다. 이제 막 30대를 바라보는 늦은 나이에 일본의 여군으로 입대하게 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이 있었기에 군인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왔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는 이미 제가 기초학교 학생일 때부터 제가 원하는 만큼 용돈과 카드만 주실 뿐, 일을 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부탁하셨고, 이러한 부모님의 영향 덕분인지 저는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는 꽤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특히나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기초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혼자 전 세계의 국가들을 안 가본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여행 전문가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이런 저에게 물려줄 사업이 있으니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라는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는 가업을 물려받길 원하셨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오히려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성인이 되고 난 후 저는 부모님에게 그 어떠한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았고 그저 혼자만의 선택으로 인생에 책임을 지며 살길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돈도 필요 없었고 그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다가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떠나는 삶이 저의 유일한 취미이자 재미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두 분이 함께 운영하시는 우산 판매 공장을 물려받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희 성격상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잘 맞을 것 같지 않았어요. 평범한 기초학교에 다니던 저는 대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마자 곧바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혼자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돈은 원하는 대로 용돈처럼 줄 테니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무언가 감옥 같은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고 특히 그때 당시 너무나 관심이 있었던 한국으로의 여행을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가족 여행으로 일본과 어느 정도 접근성이 괜찮은 유럽권의 나라들만 여행을 다녀왔었던 저는 점점 다른 나라를 경험하게 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유명해져 있던 상태였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여겨졌기에 저 또한 너무나 한국을 갈망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할 때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은 너무 멀기 때문에 공장을 오래 비우는 것은 안 된다며 한국으로의 여행을 반대하셨고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한국에 대한 나라를 찾아볼수록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나라들보다 매력이 있을 것 같아 살면서 꼭 한번 한국은 경험해 봐야겠다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져오고 있었죠. 집을 나와 독립을 하자마자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나가던 저는 그러한 평범한 생활을 하던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일본인이긴 했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사는 친구였습니다.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느 날 손님으로 처음 저에게 말을 걸었던 그 친구는 외모적으로는 평범한 남자였지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중국에서 유학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 꽤 흥미가 가게 되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너무나 좋아했던 저에게 제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을 듣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었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궁금증과 호감은 그와 저의 사이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1년 동안만 잠깐 일본에 다시 들어와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있다던 저의 남자친구 라파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괜찮은 남자였고 저는 어느샌가부터 그에게 연인 사이 이상의 감정을 느끼며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유학을 하고 있다던 라파엘도 저에게 연인 이상의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고 저희는 제법 서로 잘 통한다는 이유 아래 나중에는 함께 중국에서 동거를 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죠. 처음에는 많이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딱히 저도 무언가 하고 싶은 꿈은 없는 상태였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여행 삼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3개월 뒤 저는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라파엘과 함께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파엘은 저와 함께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며 자꾸 저에게 돈을 달라는 식의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는 투정에 불과했지만 이러한 행동은 중국에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운 마음에 나중에 한국을 여행할 때 쓰기 위한 여행 경비까지 전부 라파엘에게 건네주게 되었고 점점 라파엘의 무서운 태도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며 중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는 모든 돈을 라파엘에게 넘겨주기 시작했어요. 지금에서야 이것이 이상한 상황인 것을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라파엘은 좋은 사람이겠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국의 한 주차장에서 인생이 바뀌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라파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가던 중 라파엘은 갑자기 베이징의 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더니 저에게 잠깐 차에 기다리고 있으라며 사라져버렸고 약 10분 뒤 여러 명의 중국인들이 제 차로 달려오는 것이 보이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차의 모든 문을 잠그고 그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차를 두들기는 그들의 난동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문의 중국인들은 저에게 주차장에 차를 댔으면 땅값을 내야지라는 어색한 영어와 함께 저에게 돈을 요구하더군요. 당황한 저는 줄 돈은 단 하나도 없다며 역으로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갑자기 눈앞이 까맣게 변하더니 곧이어 이빨에 심각한 통증이 왔습니다. 의문의 중국인들은 화를 내는 저에게 돌과 함께 물건 같은 것들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이었고 저는 결국 너무 무서운 마음에 가지고 있던 현금과 휴대폰 그리고 장신구까지 건네준 뒤 그 주차장에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입안을 만져보았을 때에는 이미 몇 개의 이빨이 사라진 뒤였고 저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라파엘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라파엘은 결국 3시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입을 부여잡은 채 라파엘과 함께 살고 있던 라파엘의 집으로 돌아가 보았지만 이미 저의 모든 캐리어, 가방과 옷, 그리고 돈들이 사라진 뒤였죠.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파엘이 결국 저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저를 중국에 데려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타국에서 이러한 무서운 사고를 겪으니 정신과 육체까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라파엘과 중국인들의 난동에 모든 것을 잃었던 저는 그렇게 짐이 사라진 라파엘의 집에서 한참을 울며 중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고 라파엘을 만난 선택을 한 저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군인이 되어야겠다는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꿈을 가진 적이 없었지만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힘과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의 의미 없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저를 강하게 만들어줄 군인이라는 직업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단 한 번도 군인이라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던 저였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든 것이 전부 사라지는 충격적인 일을 겪으니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목표 하나만 떠오르더군요. 제가 입고 있던 옷을 팔아 마지막 일본행 항공 티켓을 구입한 저는 그렇게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보고 싶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이빨이 전부 빠지고 얼굴도 상처난 상태로 돌아간다면 부모님께서 걱정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곧바로 단 하나의 여유도 없이 일본의 여군에 자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여군이 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체력 시험과 시험 합격이 필요했고 단 한 번도 운동을 해보지 않은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었으나 약 2년의 준비 기간 끝에 여군에 합격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오기로 시도했던 군인이라는 직업이었지만 운동을 하고 정신을 단련할수록 오히려 저에게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일깨워준 라파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군에 합격한 뒤 일본의 후쿠오카라는 도시에서 무려 5년이 넘는 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죠. 그 사이 부모님에게는 제가 군인이 되었다는 편지만 한 통 보낸 뒤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나라와 저를 지켜야겠다는 신념 아래 올바른 군인으로 사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장기 휴가를 얻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 낡았던 저희 부대는 다른 도시의 부대로 이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제 소속 상관은 그 틈을 이용해 저에게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어느 정도 지급해 줄 테니 잠깐 집이라도 다녀오라는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딱히 갈 곳도 없어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던 저였기에 저는 갑자기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휴가를 날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오래전 저희 첫 꿈이었던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자는 계획을 떠올렸어요. 갑자기 만난 라파엘 때문에 한국이 아닌 중국을 먼저 경험한 저는 그때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나야겠다는 가슴 두근거리는 휴가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한국행 항공 티켓을 구입한 저는 목적지만 한국의 수도 서울로 정한 채 아무런 계획이 없는 무계획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약 3일 뒤 도착한 한국은 제가 수년 전 컴퓨터로 보아오던 세상과는 또 다르게 더욱 발전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저는 곧바로 길거리에 있던 한국인들에게 계획 없이 여행을 왔는데 어디를 가보면 좋냐고 물어보았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저에게 남산타워나 한강 그리고 경복궁과 같은 대표적 관광지들을 추천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더군요. 이렇게나 친절하고 깨끗한 나라였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와볼 거리라는 후회를 하던 중 저는 국제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려 서울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여군으로 근무할 때에도 전문 운전병으로 활동했던 저는 국제면허증을 소유한 상태였고 다소 짧은 여행 기간이었기에 한국의 수많은 관광지들을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렌터카가 필수였죠. 그렇게 차를 빌린 저는 서울의 유명한 한우 고깃집을 가기로 예약하고 명시되어 있는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약 8년 전 중국에서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른 저는 지금도 이빨이 없는 저의 잇몸을 만지며 그때의 좋지 못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조용히 주차장에 차를 대려던 순간 한 한국인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저희 자동차 창문을 격하게 두드리며 당장 내리라는 손짓을 하더군요. 8년 전 중국에서의 수법과 똑같다는 것을 직감한 저는 역시 한국도 중국과 다를 것 없는 범죄의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채 차에서 식은땀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년 전의 저는 지금의 저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고 당당히 맞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곧바로 싸움을 준비한 저는 복싱 자세를 취한 채 차에서 내리게 되었고 눈앞에 보이는 한국인 아저씨에게 강한 눈빛을 보내며 공격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저를 보신 한국인 아저씨께서는 YY라는 단어를 반복하더니 저에게 주먹을 내리며 진정하라는 몸짓을 보이시더군요. 처음에는 주위에 다른 동료가 있기에 이러는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인 아저씨에게서는 전혀 그 어떠한 악의도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저는 조용히 손을 내리고 아저씨의 손짓을 따라 자동차 멀리 물러서게 되었는데 곧바로 저를 지켜보던 한국인 아저씨께서는 제 차에 타시더니 갑자기 차를 주차하기 시작하더군요.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던 순간 조용히 주차를 마친 아저씨께서는 저에게 손가락을 펼쳐 보이시며 3시간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시더니 저를 고깃집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한국인 아저씨께서는 그저 손님으로 나타난 저희 자동차를 안전히 주차해 주셨던 것이었고 저 혼자 오해를 하고 난리를 친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과 중국은 아주 다른 나라구나,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인데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크게 한국을 오해했다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한 일본에서도 단 한 번도 저희 차를 주차해 준 가게는 없었기에 저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아저씨에게 자동차를 뺏길 생각마저 가지고 있었던 저였지만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한우 가게에서의 식사도 제가 먹어본 것 중 최고의 고기였고 저는 계속해서 주차장 아저씨에게 미안한 마음에 한우집에서 파는 포장 고기를 하나 사서 주차장에 계시던 아저씨에게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건네게 되었죠. 갑자기 건네는 고기에 매우 당황하시며 손짓을 하시던 아저씨께서는 미안하다고 하는 저희 말에 결국 고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께서는 갑자기 저희 입을 자세히 보시더니 한 장의 명함을 주시더군요. 그리고 그곳에는 치과의사라고 적힌 의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께서는 자기 아들이 치과의사로 일을 하고 있다며 그곳에 한번 가보라는 매우 어색한 영어를 건네주셨고 저 또한 너무나 과도한 호의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서로 대화는 잘 통하지 않았고 오해도 있었지만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죠. 자동차에 올라타 1시간 동안 계속 울음을 터뜨리던 저는 아저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뒤 주차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아무런 계산 없이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시스템에마저 놀라게 된 저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여행의 마지막 날 아저씨가 건네주신 명함으로 전화를 걸고 의사의 요청에 저의 이빨 사진까지 찍어보낸 저는 약 2개월 뒤 주차장 아저씨의 아들 치과 의사분께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본군으로의 근무 때문에 한국에 돌아온 상태이지만 저는 나중에는 한국에서 이민을 결정하고 싶은 마지막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오해에서 시작된 호의로 저의 잃었던 이빨까지 치료받을 수 있게 된 저는 지금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인지 군인 동료들에게 매일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을 정도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골에서 태어난 비올라입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친구들에게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살았어요. 그랬던 제 인생이 한국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막장으로 살던 저를 구해준 게 한국이거든요.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저는 늘 돌봄 환경에서 배제되었고 방치된 상태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어요. 그러다가 미성년자 때는 약에 손 뗄 뻔하기도 했죠. 집에서는 용돈을 전혀 주지 않아 굶고 다니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저에게 관광지에 가서 소매치기를 하자고 했지만 차마 그것까지 할 용기는 안 났습니다. 그들 말에 따르지 않자 결국 저를 따돌렸습니다. 질이 나쁜 아이들마저 저를 버린 거죠.
그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물건도 훔쳐보고 가벼운 범죄도 저질러 봤습니다. 유학생들을 협박해 돈을 뜯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그게 제 운명인 것 같았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러던 중 같은 동네에 사는 한국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저에게 매일같이 인사를 해줬고 저는 반항심이 들어 그 인사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째 되자 자신의 이름은 킴이고 저녁 먹고 싶으면 언제든 집으로 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침을 뱉거나 동양인 비하하는 포즈를 취하고는 했어요. 저를 동정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럼에도 킴은 저에게 항상 인사해 주었어요. 다정한 얼굴로요. 하루는 도넛 가게에서 몰래 도넛을 훔치려는데 알바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알바생은 킴이었어요. 킴이 일하고 있던 곳인 거예요. 킴은 저에게 돈은 여러 개를 건넸고 자신이 결제했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했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가게 뒤에 숨어 울면서 도넛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퇴근한 킴이 제게 다가와 음료를 건넸어요. 그리고 말없이 본인도 제 옆에서 도넛을 먹기 시작했어요. 유럽권이나 북미에서 한 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도넛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홈리스들이 많이 먹는 건 당연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들 끼니를 대충 먹는 바쁜 현대인들이 애용하는 불량식품에 속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호주까지 이민 온 부잣집 자식일 텐데 옆에서 함께 도넛을 먹어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킴과 친해졌습니다. 킴은 고등학생이 된 상태로 가족들과 호주에 왔고 성인이 되면 홀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공연 일이었어요. 한국의 K-팝이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만큼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몰랐죠. 그리고는 저에게 함께 한국에 가서 일을 구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돈이 걱정이라고 했고 초기 비용은 본인이 대주고 함께 살면 된다며 흔쾌히 제안했죠.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호주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본 한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호주가 최고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야말로 호주를 이길 만큼 멋진 나라였어요. 한국에는 없는 게 없었어요. 마치 유토피아가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싶었죠. 킴에게는 한 달만 집에서 신세를 지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알아본 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킴은 저를 걱정했지만 킴에게 신세를 질 수 없었어요. 이미 저를 위해 초기 생활비와 비행기 값을 지불했으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초기 자금을 모으기 위해 무작정 공장에 다녔습니다. 한국어를 아예 할 줄 몰랐던 터라 텃세나 인종차별이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외국에서 고생이 많다면서 아줌마들이 밥도 사주고 간식도 주고 했어요. 임금은 제때제때 챙겨주었고요. 심지어 함께 일하는 아줌마들 중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아줌마는 혹시라도 임금 문제로 싸울 일이 있으면 본인에게 말하라면서 중간에서 잘 중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단순 업무였지만 살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일은 곧했죠.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자 킴의 집에서 나와 공장 기숙사에서 살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추가 근무까지 해가면서 추가 수당을 받았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일도 힘들었지만 호주에서의 삶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제가 해본 아르바이트라고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게 다였습니다.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었죠. 하지만 한국 공장들은 달랐습니다. 작업 환경이 정말 깨끗했고 일단 안전했어요. 한국은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위생까지 대단히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킴에게는 한국이 활발한 수출국이라고 들었는데 공장에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늘 필수로 작업복을 입어야 했고 소독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남다른 나라였어요. 공장 일이 없을 때는 가끔 서울에 가서 놀기도 했습니다. 킴이 밥을 사주면서 서울 유명한 관광지에 저를 데려갔어요. 저에게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킴과 함께 구경한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였어요. 서울은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꿈의 도시였죠. 저에게는 어느 정도 돈도 있었고 옆에 가족보다 더 애틋한 친구도 있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한강을 걸을 때면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다 났습니다. 이런 감정을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거든요. 한국의 야경이 저에게 더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강에는 가족 단위의 한국인이 정말 많았는데 질투가 난다거나 화가 나지는 않고 그저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졌어요. 아이들이 뛰놀고 부모는 그런 아이를 걱정하고 저게 전형적인 가족인가 싶더라고요. 한국인 가족들은 전부 행복할까 그런 의문점이 들었죠. 저였어도 서울이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면 마음 놓고 행복했을 것 같기도 해요. 킴은 저에게 한국의 붉은 문화도 체험하게 해주었어요. 제 또래들로 가득한 홍대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놀 줄 아는 만큼 저급했던 호주와는 달랐어요. 모두 손에 길거리 음식을 들고 다니거나 인형을 뽑는 등 아주 건전해 보였어요.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번화가였지만 호주처럼 문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순수한 사람들만 사는 나라인 걸까요? 또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건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호주에서 살 때는 제 주변 모두가 침울한 표정을 지은 채 살아갔거든요. 나라의 삶은 이런 평소 표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인 거겠죠. 부럽기도 했지만 제 옆에 힘이 있었기에 안심이 됐어요. 킴뿐만 아니라 공장 아주머니들도 저를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며 구경시켜 주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차를 끌고 다니며 지방 도시에도 함께 가주었죠. 한국의 각 지역에는 특산물들이 하나씩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모든 식당이 맛있었고 모든 길거리가 아름다웠어요. 수도인 서울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닌 듯 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화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될 줄 알았지만 역시나 제 착각이었어요. 공장에서 3개월쯤 일했을 때 저는 도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물함에 있던 직원의 지갑을 훔쳤다는 거예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어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했던 직원 중 하나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제가 훔치는 걸 봤다면서요. 그 직원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줄 아는 중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을 살았다고 했으니 한국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지 상상이 되시죠? 하지만 저는 그녀에 비해 한국말이 서툴 수밖에 없었고 해명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훔치지 않았으니까 사실대로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잘하지 않아서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어 공장 직원들을 지휘하는 사람은 저를 의심했죠.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너무 슬펐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도 저는 낙인 찍힌 거니까요. 공장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사물함도 뒤졌고 제 신발 안도 봤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중국인 직원은 제 옷을 벗기려고도 했지만 한국인 직원들이 저를 지켜주기 위해 그건 아니라고 일침을 놓았어요. 그들에게 너무 감사했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 짓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어 공부를 안 한 제 잘못도 크니까요. 직원을 관리하는 통솔자는 증거가 나오면 바로 해고라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그러자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 직원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어준다고도 했죠. 그 말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다정한 한마디가 정말 고마웠고 그 믿음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공장에 다니는 게 눈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많은 건 알지만 그만큼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들도 점점 생겼어요. 제 앞에서 물건을 꺼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억울했어요. 너무 서러웠고요. 훔치지 않았으니 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점점 의심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저도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정해결이 안 되면 제가 스스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호주로 다시 돌아가든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다시 악마들이 있는 지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끔찍했지만 한국에서 더 있다가는 민폐만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죠. 그런데 다음날 출근해보니 공장이 난리나 있었습니다. 저는 잘 되지도 않는 한국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때마침 아주머니들이 저를 찾고 있었다고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들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지갑을 훔친 진짜 범인을 잡았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이올렛 이제 마음 편하게 계속 일할 수 있어 그녀들은 저보다 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수상하다 생각해서 CCTV를 뒤졌고 알고 보니 지갑을 훔친 건 중국인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저에게 뒤집어 쓰려고 한 거죠. 만약에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공장에서 억울하게 잘렸을 거예요. 외국인 신분으로 감옥에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공장 직원들을 통솔하는 직원이 저를 고발한 중국인과 아는 사이여서 둘이 짜고 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중국인으로서 도우려고 한 것 같았어요. 그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둘이서 전부 가지려고 한 거죠. 너무 끔찍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질 나쁜 친구들이 하던 짓이랑 똑같았어요. 관광객이나 말을 원활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짓을 많이 하고는 했죠. 믿기지 않겠지만 유명 관광지에서도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른 현지인이 지갑을 훔쳤다고 모함하고 정말 훔친 자신은 쏙 빠져나가는 거죠. 너무 끔찍했습니다. 어딜 가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혐오스러웠어요. 또 제가 호주에서 겪었던 일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저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제가 말없이 울자 아주머니들은 놀라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태어난 죄가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정말 그 순간에는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돈이 많거나 행복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인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저를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하자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한국의 홍삼 캔디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한두 명씩 저에게 먹을거리를 주었어요. 그 중에는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글도 있었고 몸에 좋은 홍삼즙도 있었고 몰래 싸온 감자와 옥수수도 있었어요. 모두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간식들이었습니다. 고된 작업에 힘이 들 때 먹는 것일 텐데도 흔쾌히 저에게 주었어요. 저를 위로하겠다고요. 아주머니들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지지 말라고 해주었어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당연히 모든 아주머니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위해 위로하는 말을 영어로 배운 듯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들었던 온갖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지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린 거죠. 한국인 아주머니들은 제가 한국에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를 돕고 딸처럼 챙겨줬어요.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이 저를 다시 한번 살린 셈이죠. 결국 그 중국인들은 공장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제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성과급을 더 챙겨주었고요.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직 중국인 직원 말만 믿은 공장의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던 순간도 있었지만 저에게 사과를 했기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실제로도 마음이 풀렸고요. 다행히도 공장에서 다시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를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직원들은 저에게 사과를 해왔어요. 그 마음들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선한 것 같아요. 저는 성과급을 받아서 아주머니들에게 밥을 사고 싶었습니다. 저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휴무일에 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백숙을 먹으러 갔어요. 결국 제가 아니라 아주머니들이 계산해서 수포로 돌아갔지만 말이에요. 백숙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백숙과 함께 나온 누룽지 닭죽은 끝내줬어요. 한국은 맛없는 음식이 없는 나라 같았습니다. 호주 음식은 맛없기로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미적 감각이 없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10kg나 쪘어요. 물론 음식이 맛있어서도 있지만 얼마나 행복해서 찐 살일 거예요. 아주머니들은 제가 살이 올라보기 좋다고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면서도 꿈만 같았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어요. 집안에서는 제가 살찌는 걸 극도로 싫어했기에 식이장애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제보를 꼬집어보고 싶을 만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이제야 느껴보는 게 억울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행복한 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다시는 호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해도 한국에서 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정말로요. 아주머니들은 식사 후 저에게 보여줄 곳이 있다면서 저를 이끌었어요. 남산이었어요.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 풍경은 정말 크고 아름다웠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이 정말 제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과는 생긴 것도 언어도 달랐지만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요. 공장에서 몇 년간 일을 하고 현재는 한국에 정착해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어요. 공장 아주머니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고요. 한국인 아이들은 마치 천사 같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처럼 까칠하지도 않고 정이 많았죠. 인종이 다른 저에게도 늘 초콜릿 같은 간식을 주기도 하고 다정한 아침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저를 그런 대접은 처음이었어요. 항상 너는 안 될 거라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왔죠. 제 인생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늘 우울증에 시달렸고 잠을 자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다시 태어난 수준으로 매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어우러져 살고 싶습니다. 그들은 저를 받아준 유일한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평생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며 살고 싶어요. 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피오트입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사랑스러운 두 딸 미첼과 라라를 키우고 있는 독일인 엄마예요. 쌍둥이다 보니까 신경 써야 할 일이 2배로 늘어나서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예쁜 딸들 덕분에 늘 행복한 평범한 엄마랍니다. 저와 제 가족들은 한국과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사실 저희 가족에게 한국은 정말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나라예요. 한국이 없었다면, 그리고 한국의 그 높은 퀄리티의 시스템이 없었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랬다면 지금의 우리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 저와 제 가족들이 경험한 한국의 뛰어난 시스템들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쌍둥이 딸 미첼과 라라는 지금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쌍둥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언니인 미첼이 갑자기 고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앓고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들은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한 번씩 크게 아프면서 자란다고 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지만 저는 불길했습니다.
엄마로서의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지질이 아픈 건 단순한 감기나 몸살이 아닐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는 그저 심한 감기라고만 하더라고요. 증상이 감기 증상뿐이라고요. 그러다 결국 미첼이 코피가 크게 터졌습니다. 코피가 30분이 다 되도록 멈추지 않았고 과다 출혈로 목숨이 위험해지기 전에 미첼을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간신히 코피를 멈췄고 큰 병원에서 미첼은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미첼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겨우 3살인 어린아기가 백혈병이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희 부부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미첼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와 남편은 큰 병원으로 미첼을 입원시켰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항암 치료와 그 독한 약들을 잡고 어린 우리 딸 미첼이 견뎌냈어요. 골수 검사와 백혈구 검사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주사바늘을 찔러야 했습니다. 엉엉 울면서도 이렇게 해야 금방 집에 간다는 말에 눈물을 닦고 씩씩하게 주사를 맞고 독한 약을 먹었습니다. 예뻤던 금발 머리도 다 빠져버렸어요. 동생 라라가 언니를 보러 병문안을 왔다 가는 날에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나도 라라처럼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 엄마인 저와 아빠인 남편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팠어요. 미첼은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확실한 완치 방법은 골수 이식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에 가족들의 골수를 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 미첼의 조부모님들인 저희 부부의 부모님도 이식, 적합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라라는 너무 어려서 할 수 없었지만요. 그런데 그 누구도 미첼과 맞는 골수가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미첼과 라라의 유전자 때문이었습니다. 골수를 이식하려면 단순히 혈액형만 같아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조직 적합성 항원이라는 게 맞아야 하는데 이건 가족끼리도 맞는 걸 찾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중에서 미첼과 맞는 골수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딸 미첼은 골수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맞는 골수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골수 기증 신청자가 들어오는 대로 검사를 해서 그 기증자와 맞는 환자를 짝지어 이식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첼과 맞는 골수를 가진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병이 악화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3살짜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딸 미첼이 너무나 고맙게도 씩씩하게 잘 버텨주고 치료를 받아주었어요. 덕분에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죠. 그러나 마냥 기증자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독일의 병원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병원비뿐 아니라 약국이나 하다못해 작은 반창고까지 의료와 관련된 건 다 비싸요. 그러니 미첼이 이번에 치료받는 동안 병원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워질 한계까지 왔습니다. 우선 입원비라도 줄이기 위해서 미첼을 퇴원시켜야 했어요. 이건 분명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미첼이 치료를 잘 받고 잘 버티고 있다고는 해도 언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거나 비상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돈이 뭐라고? 저와 남편은 딸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무서워 결국 미첼을 퇴원시키고 집에서 돌봐야 했어요. 혹시나 무슨 상황이 생길까 봐 저는 회사에도 휴가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미첼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돌보려고요. 어린 미첼은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산소통과 콧줄을 옆에 두고 살았습니다. 저도 미첼에게 콧줄과 산소통을 끼우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후로 집에서 매일매일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가 안타까웠는지 제 친구가 한국 여행을 제안했어요. 재미교포로 제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도희였는데요. 이는 저에게 조부모님을 보러 한국에 갈 건데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너무 지쳐 보인다고요. 힐링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당장은 잘 지내고 있지만 아픈 아이를 두고 어떻게 먼 해외여행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먼저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약과 산소통과 콧줄 등 모든 장비를 챙기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 철저하게 해서 가자고요. 사실 남편은 쌍둥이 동생이었던 라라를 위해서 가고 싶다고 했어요. 언니 미첼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엄마인 제가 라라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거든요. 라라는 주로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착하고 일찍 철이 들었는지 저에게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픈 언니를 돌보느라 힘들겠다며 엄마를 걱정했죠. 라라에게도 엄마가 필요하고 항상 같이 놀던 친구인 언니도 없는데 말이죠. 순간 마음이 짠하고 라라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라를 위해 저희 가족은 한국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미첼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병원에서 상담도 엄청 하고 잘 준비했습니다. 출국할 때도 환자임을 서류에 작성했고요. 항공사 측에도 좌석 소독이나 청결 상태를 몇 번이고 문의하고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저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미첼에게는 청결 상태와 주변의 깨끗한 환경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죠. 한국이 미첼이 안전할 만큼 깨끗할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병원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병원이 미첼의 상황을 잘 봐줄 수 있을 만큼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떠났는데요. 저는 한국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공항이 아니라 무슨 호텔이나 백화점 로비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바닥은 깨끗하다 못해 빛나고 있었어요. 사실 독일의 공항들을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공항들을 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먼지도 많이 날리고 공기도 좋지 않고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심지어 쓰레기통 주변과 화장실 주위까지 다 깨끗했어요. 미첼의 몸 상태 때문에 저는 들어오자마자 청결 상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다른 것도 보였나 봐요. 바로 공항의 긴 의자들에 누워서 눈을 붙이고 있는 여행객들이었죠. 남편은 어떻게 가방이나 심지어 핸드폰 같은 고가의 전자기기를 아무렇지 않게 두는지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잠을 자고 있다고요? 유럽 출장을 자주 다녔던 남편이라 더 놀란 것 같아요. 남편 본인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유럽에서는 소매치기가 정말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이어폰을 꽂고 배 위에 핸드폰을 올린 채 잠을 자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놀라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그런 것보다는 청결 상태가 먼저 보였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의자에 저렇게 누워서 편하게 잘 수 있다니요? 대체 얼마나 깨끗한 건지 놀랐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미첼과 마음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 인천공항의 서비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미첼이 아픈 걸 알고 입국 심사를 훨씬 빠르게 끝내주었어요. 먼저 심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것이죠. 덕분에 미첼이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리며 힘을 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런 배려가 공항에서 제공한 서비스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빠져버린 머리 때문에 비니 모자를 쓰고 얼굴도 좋지 않았던 미첼을 보고 사람들이 아픈 아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항 측에서 안내받기 전까지 앞에 먼저 서 계시던 한국분 3명 정도가 미첼에게 순서를 양보해 주셨거든요. 어떤 분은 아프지 말라고 응원도 해주셨고요. 한국의 서비스에도 놀랐지만 이런 배려심에도 정말 놀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의 이런 배려심 덕분에 그런 훌륭한 서비스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인천공항을 빠져나와서 저희 가족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렌트카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미첼의 건강 때문이었죠. 그런데 친구 도희가 알려줘서 연락한 렌트카 업체가 곧바로 차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한 3일 정도 있어야 렌트카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했습니다. 그러면 잡아놓은 여행 일정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미첼이 괜찮을지 너무 걱정되었어요. 그래도 잡아놓은 일정들을 취소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미첼을 제품에 꼭 안고 첫날 처음으로 한국의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청결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가 정말 땅을 파서 만든 공간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게 공기질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곳곳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 특히 대도시인 미넨 같은 곳의 지하철은 이런 청결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노숙자들도 많이 살고 해서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런 손소독제들은 볼 수조차 없죠. 한국의 청결한 지하철 덕분에 저도 디젤도 한층 덜 힘들게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렌트카를 빌리고 나서는 여행이 더 편해져서 계획한 여행 코스를 편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다 한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잊을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특히나 남편이 생각대로 라라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동안 말은 하지 못했어도 라라도 힘들었을 텐데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미안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제 친구 도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 부부가 우려하던 상황이 생겼어요. 갑자기 미첼에게 고열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미첼에게는 조금만 열이 올라도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있던 편견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게 한국의 좋은 서비스와 고퀄리티의 경험을 하고도 말이에요. 미첼이 여기서 죽지는 않을까 싶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정말 침착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저에게 이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다고 하고 곧바로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병원이 나타났어요. 누가 봐도 종합병원이었죠. 그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 큰 병원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희의 도움을 받아서 미첼이 백혈병 환자라는 것을 알렸어요. 그러자 곧바로 혈액암 전문의가 달려왔습니다. 거기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바로 그 분야의 전문의사가 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독일에서는 응급실에 가도 담당 의사가 없으면 기다려야 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보시거나요. 자신의 환자가 아니면 봐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신의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달려와서 상태를 봐주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좋다는 건 도희에게 들었었지만 한밤중에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었죠. 다행히 미첼의 열은 금방 잡혔습니다. 큰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음날 독일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도희가 한참 동안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미첼의 골수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검사할 수 없겠느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가 만약 맞는 골수가 있다면 바로 이식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가 말하기를 여기는 여러 기증자들의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면 바로바로 맞는 골수의 기증자를 찾아서 이식 절차를 밟는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럼 내가 독일에서 그냥 하루하루 기다리기만 하던 시간들은 뭐였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지질과 맞는 골수가 한국에도 없을 수는 있었지만 저와 남편은 희망을 하나라도 더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비행기표를 취소했어요. 라라는 독일로 돌아가는 도희에게 부탁해서 조부모님께 데려다 달라고 했고 저와 미첼과 남편이 한국에 남았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계시던 새언니의 친언니가 도와주셔서 통역도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와 남편은 기적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지질과 조직 적합성, 항원까지 완벽하게 맞는 골수가 있었던 거예요. 곧바로 병원에서 기증자와 접촉하여 골수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미첼은 병원에 입원해서 골수 이식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골수 이식은 골수가 있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 단계에서 미첼이 약도 먹고 필요한 조치도 취해 놓으면서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죠.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독일 직장에 연락해 휴가를 내고 한국에 몇 달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첼의 이식날이 되었어요. 한국의 병원에서는 외국인인 저희를 배려해서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통역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다 영어를 잘하셔서 이해에 문제도 없었죠. 그렇게 미첼은 골수 이식을 받았고 그 후로 또 2달여의 시간이 지나 완벽하게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독일으로 돌아가서도 최소 5년간은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조심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미첼의 몸에 암세포가 더는 없다는 소식이요. 그날 남편하고 끌어안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병원비에도 놀랐습니다. 독일 병원에 2달 있던 것보다 더 낮은 금액이 나왔거든요. 저희는 외국인이라서 보험도 없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독일에서는 보험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높은 금액이었었어요. 솔직히 미첼의 완치 판정을 받고도 병원비 때문에 100% 행복해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사실 독일 의료비에 익숙한 저로서는 이 정도만 받으셔도 되나 싶었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건강해진 미첼을 데리고 독일으로 돌아왔어요. 친척들과 조부모님들께서도 다들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를 되찾은 라라가 제일 좋아했어요. 그리고 라라가 속으로 속상했던 게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제 자기도 엄마 옆에서 같이 자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미안해서 그날 라라를 꼭 안고 엄청 울었답니다. 미첼과 저희 가족에게 행복을 되찾아준 한국에게 정말 감사해요. 한국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미첼의 골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 전에 미첼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돌려주었어요. 이제는 건강해진 미첼과 함께 다시 한국에 갈 날을 기다린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